연휴 기간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휴장에 들어가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4가지의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 때문에 그 걱정이 더 배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악재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제가 앞서서 외신 스케치에서 언급해드렸던 이 4가지 악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4대 악재를 이야기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어텐션 이코노미에서 2가지 주제는 아주 심도 깊게 다뤘던 이슈입니다. 맞아요. 그만큼 저희가 골랐던 이슈들이 잘 고른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다뤘던 2가지 이슈가 바로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이슈고요. 두 번째는 유가 상승이었습니다. 이 2가지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요. 나머지 2가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악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재개된다는 것과 그리고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2가지 뉴스가 추가적으로 지금 다뤄봐야 될 핵심 뉴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2가지 뉴스,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유가 상승이 영향 계속해서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요. 나머지 새로운 이슈, 바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는 것과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진짜 얼마나 있는지 등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4가지 이슈는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정말로 심도 깊게 다뤄지고 있는 뉴스입니다. 저도 웬만한 기업 뉴스를 제외하면요, 거시경제, 이코노미 뉴스에 보면 이 4가지 뉴스 안에서 대부분 걸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4가지 뉴스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경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1, 2, 3, 4번을 그대로 나열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 파업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보셨을 때 아나운서님이 4가지 이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영향이 크실 것 같으세요? 1번이니까 파업으로 할까요? 파업으로요? 네, 맞습니다. 이 각각의 의견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떤 이슈가 더 파급이 클 것이다, 적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각 개별 이 사안만 놓고 보면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 4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4개의 악재가 같이 겹쳐서 출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라는 분석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미 파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이게 88년 만에 처음 하는 이제 3대 노조의 동시 파업입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GM과 스텔란티스는 파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쉽게 양쪽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포드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간의 이 협상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확대 전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GM과 스텔란티스에서는 20개 주 38개 부품 공급 센터의 파업이 확대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들도 더 많이 파업에 참여를 했고요. 문제가 이제 수리용 부품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차량이 새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유지를 하기 위한 것, 바로 AS에 필요한 부품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품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신차야 안 사면 되지만 지금 타는 차 같은 경우는 좀 고쳐서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정말로 자동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중에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이번에는 서부, 바로 헐리우드로 가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부터 약간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헐리우드 업계에서는 작가 그리고 연기자들이 연대 파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지난 7월부터 시작됐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파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작점이 사실 이 바로 헐리우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더해지면서 양쪽에서 모두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헐리우드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 파업이 중단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부터 속보로 쏟아졌었는데요. 먼저 3년 계약 약정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작가 연대 그리고 연기자 연대들의 고용이 보장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생성형 AI 기술이 각광받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 기술이 작가의 능력을 대체한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일자리도 좀 위험해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작가들도 글을 쓰고 이러한 스토리를 쓰는데 이게 생성형 AI 기술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작가를 보호해준다라는 협상의 내용이 포함된 정도의 협의안이 도출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파업이 이제는 조금 잦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바이거 디즈니 CEO 그리고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 유명한 사측의 인사들이 직접 이 협상장에 나타나서요.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회의를 해서 결국에는 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파업이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무리가 되면 23년도 하반기 그리고 24년도 전체에 새로운 작품들, 드라마나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라는 게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OTT 업계가 또 어렵다라는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신작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예전에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대작들이 잘 나오지 못하면서 구독률이 낮아지고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컨텐츠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작가들이나 배우들이 파업을 해버리면 신규 작품들이 나올 수 없었는데 파업이 생각보다는 조기에 종료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부분은 OTT 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빙 이후로 뭘 봐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이 조금은 해결이 됐네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학자금 상환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유예가 됐었던 미국의 대조일자들이 대출 학자금 상환이 다음 달부터 이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 역시 미국 경제에는 굉장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학 진학률이 높을수록 이 학자금 문제는 계속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도 대학 진학률이 높고요. 여기에 학자금 문제, 이 학비가 워낙 비싸다는 거 큰 부담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학비가 정말 비싼 나라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보냈을 때도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들도 현지의 사립대학, 일반적인 대학을 가면은 학자금이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이러한 학비를 감당한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러한 학자금을 갚아 나가는 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금이 얼마나 부담되는지를 미국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코로나 시국에 유예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한 직후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학자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취업 시장이 굉장히 암울해지니까 아무래도 이 취업자들이 없어지는 상황, 이러한 학자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걸 미국 정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 2020년도 코로나가 확산되자마자 계속해서 학자금 갚는 것을 유예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3년 넘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기는 너무 많이 미뤄졌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자금 대출 유예를 종료하고 상환을 재개하겠다. 3년 반 만에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인데요.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4,380만 명. 대략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정도의 숫자죠. 굉장히 많은 그러네요. 숫자가 대상이 되고 있고요. 미상환액이 1인당 평균 37,000달러, 약 5천만 원의 빚을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이 지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갓 졸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쓸 너무 일이 큰 많은데 돈이죠. 네. 거기서는 너무 부담이 크겠죠. 그렇다 보니까 매달 평균 200에서 300달러씩 꾸준히 상환을 해야 되는 이 학자금 대출이 향후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러한 대출금 상환이 시작될 것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떻게 갈리고 있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대출자들이 어떻게 돈을 갚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대표적인 이제 전 세계적인 소비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DP를요, 대부분 70% 이상이 소비에서 많이 창출이 됩니다. 그렇죠. 미국은 돈을 많이 벌고요, 많이 쓰는 것이 이 미국의 미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과연 미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이번에도 이 학자금 대출을 생각보다 많이 못 갚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50% 정도만 학자금을 꾸준히 갚아 나가고 있고요. 기존의 50%는 유예를 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코로나 이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이러한 학자금 대출자들이 부담을 느껴왔었고요. 이것을 유예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예를 해주니까 그만큼의 여력이 생긴 학자금의 대출자들이 이 돈들을 다른 데 쓴 겁니다. 뭐 물론 지원금도 받았고요. 돈을 덜 쓰기도 했었겠지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돈으로 차도 사고요. 집도 사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렌트비를 내는 데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학자금 대출로 갚아야 될 돈들이 미국 시장에 쓰이면서 결국에는 소비가 이루어졌고 코로나 시국에도 경기가 많이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를 조금 완화시켰던 것들이 이러한 돈들이 소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조삼모사가 됐다라는 게 차라리 그때 학자금을 갚았으면은 빚을 조금이라도 줄였을 텐데 이 돈을 뭐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뭐 음식을 먹는데 써버리니까 지금에서야 쓰려고 하는 돈이 없어지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GDP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요. 결국에 이런 소비 감축이 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는 얼마나 큰 악영향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옷이나 아니면은 뭐 학업에 필요한 책들이나 등등 우리가 필수적인 것 외에 불필요했던 부분에서 있었던 소비는 다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미국이 소비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만큼 그 타격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악재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에요. 사실 셧다운이 2018년에 한 5주간 발생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0.1에서 0.2%는 하락하는 걸 저희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셧다운은 어떤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셧다운이라는 게요, 뭐 역대 최초는 아닙니다. 뭐 지난 정부에도 있었고 지지난 정부에도 있었던 약간 뭐 연례 행사, 뭐 경련 행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거시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셧다운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경제 위기감에 대해서 미국의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안 만들려고 애를 썼다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셧다운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이 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이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된다라는 뉴스가 모든 경제지 그리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4대 변수 중에서 이게 바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이 틀렸네요. 네 번째였네요. 아닙니다. 그게 사실 더 의견이 다 또 갈리는 거다 보니까요. 네. 사실 좀 분석, 해석의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연방정부가 9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셧다운,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정부 폐쇄라고 봐야 되거든요.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셧다운은요, 이 연방정부의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달리 매년 10월 1일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1월 1일자로 시작을 하는데 조금 다른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셧다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방금 전에 기자님께서 그 정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셧다운은 말 그대로 문을 닫는다라는 뜻으로 정부가 폐쇄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셧다운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올해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셧다운이 되면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이걸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셧다운이 현실화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자적 측면, 이 예산을 써야 되고 받아야 되는 월급을 받아야 되는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월급들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또 소비 문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돈을 받아야 월급을 받아야 이 돈을 소비를 하겠죠. 소비를 해서 다시 미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월급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폐쇄될 경우에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의 군인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의 민간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셧다운이 끝이 나면 이거를 다 같이 받긴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몇 달, 한 달이라도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 현재 미국의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국가 안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 보니까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신뢰도 문제에서도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요.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을 해줬을 때 소비자들, 수요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기 허가도 이러한 공무원들이 해주고 있고요. 여권 그리고 임상시험과 같은 서비스들은요. 이러한 공무원들이 허가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심각해질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 바로 지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가 11월 달에 할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FOMC에서 이러한 것들을 예측을 하려면은 지표들이 수합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면 이 숫자들이 수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럴 경우 FOMC가 1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벌써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지표들이 수합되지 않을 경우에 깜깜이로 어떻게 지표를 만들고 어떻게 예측을 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된다. 그리고 발생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문제는 이 셧다운이 어느 정도까지 길게 장기화될 거냐인데 만약에 이게 셧다운이 오래되면은 신용등급, 그러니까 국가의 신용등급 자체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단기적인 문제라는 거죠.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의 체불 그리고 서비스의 이용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장기화됐을 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봤을 때는 미국 경제의 신뢰도를 잇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상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양원제를 쓰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원과 하원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정당, 다수당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키우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꼽히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에는 매주 경제 성장률이 0.2%씩 매주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계속 장기화되면 될수록 GDP 성장률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채권의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채권 신용등급은 최근에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죠. 그때에도 큰 우려를 많이 키웠었는데 만약에 이 셧다운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질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키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반대로 나오곤 있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4개로 설상가상으로 터지다 보면 가장 머리가 아플 사람은 바이든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게 정치 현안과 맞물려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정부 평가론,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책임 또 바이든한테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차기에 재선을 하는데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현재 이게 셧다운이 식품 안전 그리고 암 연구
어린이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아이들의 인권과 연결이 돼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여론전을 하면서 이 공화당에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정치 인생이 걸린 만큼 이번 셧다운 이슈는 대통령으로서도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정부 때도 이게 셧다운이 있었고요. 당시에도 워낙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이러한 상황이 그때랑 또 다르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우려스럽고 경제가 불안한 만큼 이번에도 극적으로 타결이 됨으로써 문제가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 생명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결될 기대감도 그러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정치의 영역이다 보니까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는 바로 직전, 뭐 타결 1분 전에도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양당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국가의 정부의 미래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데 굉장히 긴 정치의 시간이다라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타결이 된다면 어떤 기대감을 저희가 가져도 좋을까요? 네, 타결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머지 경제 지표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변수들이 4가지가 앞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자금 문제가 막상 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없고요. 유가 문제 같은 경우는 장기화될 수 있지만 계속 고정 변수로 가고요. 그런 가운데 가장 진 변수로 꼽히고 있는 이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다면 이 경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거는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만 따졌을 때도 이번 셧다운이 이루어지지만 않는다 해도 GDP 상승률이나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4가지 악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하나씩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오실 텐데 내일이죠. 내일 오시군요. 네. 추석 앞두고 혹시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되거나 좀 집중해야 될 뉴스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은 일주일 남아있는 셧다운 뉴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거는 계속해서 페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이 지표들입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을 거고요. 유가 지표도 있을 거고요.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11월 달에 이제 페드의 결정이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예고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표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 한 차례 인상 또 없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과연 경제 지표들, 숫자들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악재는 또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면서 우리 시장도 잘 견뎠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추도훈의 어텐션 4가지 이야기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